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창업기업의 손익계산과 재무상태 분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분석,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를 살펴보기 위한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의 세금의 종류와 관련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김효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로는요, Financial Statement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자, 첫 번째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입니다. 두 번째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즉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 Equity, 즉 소유주 지분 변동을 나타내는 표, 더 쉽게 표현해서는 자본 변동표라고 불리우는 재무제표가 세 번째 재무제표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주요 재무제표로는요, Statement of Cash Flows, 즉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Financial Statement, 주요 재무제표로는요, 첫 번째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라는 4개의 재무제표, 주요 재무제표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재무제표를 각각의 재무제표별로 저희가 정의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익계산서란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 손익계산서는 아까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특정한 시점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요소로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산 계정과 부채 계정과 자본 계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본 변동표란 주주 지분, 즉 소유주 지분에 해당되는 자본의 변동을 표시하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자본 중에 특히 주주 지분, 즉 소유주 지분을 나타내는 자본의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표시해주는 그런 재무보고서를 자본변동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 언제든지 사고 팔고 혹은 코스트 없이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현금이라는 자산 계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기간 동안의 현금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4가지 주요 재무제표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셨고요. 해당되는 4가지 재무제표의 정의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요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는 입으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셨으면 앞에 슬라이드 리뷰해 보겠습니다. 주요 재무제표에 대한 각각의 설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정의에 해당되는 설명 읽어보시고요. 그 정의에 해당되는 주요 재무제표의 명칭을, 공식 명칭을 괄호 안에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뭐죠? 네, 손익계산서죠. 그리고 두 번째, 일정 시점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 네, 재무상태표입니다. 세 번째, 주주 지분이나 혹은 소유주 지분의 변동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 네, 자본 변동표죠. 다른 말로 소유주 지분 변동표라고 답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기간 동안의 현금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주는 보고서는 네,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각각 괄호 안에 제대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주요 세금입니다. 자, 주요 세금으로는 국세로서 세 가지 메이저 세금을 저희가 정리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가가치세입니다. 대표적인 국세이고요. Value Added Tax라는 것이 원래 원어입니다. 그래서 부과된 가치에 부과된 그런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하고요.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러한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제품이나 용역이, 즉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즉 value added라는 부가가치, 부과된 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그래서 소비세라고도 하고 간접세라고도 합니다. 그 부분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생산자가 각각의 생산이나 유통 단계에서 부과시켜놓은 그 가치에 대해서 소비자가 소비하면서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이와 반면에 소득세라고 불리워지는 국세는 원래는 income tax, 그 중에서 individual income tax라고 해서 개인 소득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로서요. 자, 개인이 1년간 주로 해당되는 세금의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의 근거가 되는 것이 소득이라는 거 유념하세요. 앞에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부과된 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로서 소비세 형태를 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소득세로 돌아와서 이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거주자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 법인세라는 것은 영어로는 corporation tax 혹은 corporate income tax라고 해서 income tax라는 표현이 붙었기 때문에 이것도 소득세예요. 근데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corporate, 즉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고요. 그때 과세 표준이 되는 근거액이 법인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full name은 법인 소득세가 맞습니다. 근데 앞에 개인 소득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법인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히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소득세라고 불리는 국세는 개인 소득세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법인세라고 불리우는 국세는 법인 소득세의 줄임말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이러한 법인세라는 것은 법인의 소득을, 그죠? 앞에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라고 불렀고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법인세라고 불리웁니다. 자, 그리고 법인 중에서도 법인이 발생시키는 소득 중에서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세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과세 소득은 국내 발생 소득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해당 국가, 해외의 국세청에서 부과를 하겠죠. 주로 영리법인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납세는 자, 법인세 신고 납세 방법을 취하고요. 즉, 법인이 직접 신고하고 법인이 신고한 금액을 납세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결산 시기 이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 법인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이 주로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 시기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내, 즉 다음해 3개월 내 3월 31일까지 주로 신고하고 정상 과정을 거쳐서 납세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만약에 이 신고 기한과 납세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부과되는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자, 주요 세금으로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다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되신 분들은 주요 세금과 관련한 리뷰하면 괄호 안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하죠. 괄호 안을 명확히 여러분 채워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개인이에요.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로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거주자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졸업 후에 창업을 하거나 혹은 취업을 해서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금이 소득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소득세를 설명하는 의미였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요. 주로 비영리법인보다는 영리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조세입니다. 주로 이 세금과 관련해서 납세는 신고 납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결산 시기 이후 3개월 내에 신고하고 납세해야 합니다. 무슨 세금이죠? 네, 법인세입니다. 지금 리뷰 화면에서 설명드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는 대표적인 메이저 국세로서 국세청에 그러니까 정부의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국세에 해당이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뒤에서 열거하는 법인세나 소득세와 달리 소비세로서 간접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괄호 안에 명확히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재무제표, 우리 주요 재무제표 4가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자, 만약에 각각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실제로 좋아졌을 경우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분석 방법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익계산서입니다. Income Statement, 즉 손익계산서의 도출 구조, 즉 재무제표 구성을 보면 크게 우리가 categorize 해보면 수익, 즉 revenue에 해당되는 수익에서 총 비용, expenses를 차감하면 당기 순이익, 즉 net income이 도출된다라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전체 벌어들인 수익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사용된 비용을 차감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재무성과, 즉 당기순이익, 경영성과, 즉 당기순이익을 도출해내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도출된다라는 이 손익계산서의 도출 구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함으로써 이익이 산출되는 이 이익의 도출 구조 앞에서 살펴보셨고, 이 이익의 도출 구조를 다시 단계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익에 해당되는 매출액에서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자, 매출 총이익이라는 이익이 도출됩니다. 자, 기억할게요. 첫 번째 산식이에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이익 개념이 도출이 되고요. 자, 실제 서주 주식회사, 창업을 한 기업인데 서주 주식회사의 세계 연도 손익계산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X1년에 매출액 16만 원이고 매출 원가 12만 5천 원이에요. 자, X2년에는 매출이 18만 원 발생했는데 매출 원가가 14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X3년째에는 19만 5천 원만큼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이 15만 6천 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자, 매출액하고 매출 원가가 각각 세계연도에 걸쳐서 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차감한 매출 총이익을 도출해 내실 수 있겠죠. 자, X1년에 매출 총이익, X2년에 매출 총이익, X3년에 서주 주식회사의 매출 총이익 여러분 계산하셔서 물음표 안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이 계산 구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X1년, X2년, X3년에 각각의 매출 총이익을 여러분들이 도출해냄으로써 X1년에 비해서 X2년에 매출 총이익이 늘어났는지 혹은 감소했는지, 그리고 X3년에는 어떤 추세로 변하고 있는지 이 매출 총이익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익 개념 중에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첫 번째 이익 개념, 매출 총이익 개념에 대해서 계산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시면 재무제표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매출 총이익 여러분들 산출하는 이 계산 구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산식입니다. 자, 1번에서 도출된, 앞에 슬라이드에서 도출된 매출 총이익 기억하실 거라고 믿어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차감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매출 총이익이 도출되면 자, 또 다른 비용인 영업 비용에 해당되는 비용들을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이익 개념은 영업이익이라고 불리웁니다. 기억하실게요, 여러분. 자, 매출 총이익 상태에서 영업비용이라는 비용을 차감하면 여러 가지 이익의 명칭 중에서 영업이익이 도출됩니다. 자, 회계 용어로서 각각의 계정 명칭이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하고 영업이익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이라는 이익이 도출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산구조 기억하시고요. 이 계산구조를 기억하신다는 전제 하에 3번 계산구조 볼게요. 자, 2번 산식에서 영업이익 도출됐어요. 그렇죠?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 차감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도출되면 여기다가 다시 영업외 손익에 해당되는 부분, 즉 영업외 이익이면 더하시고요. 영업의 손실에 해당되는 손실 금액이 있으면 차감하셔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 잘 설정하셔서 가감하신 값이 궁극적인 이익에 해당되는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바텀 라인에 해당되는 단기 순이익으로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산식 기억하세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 비용을 차감하면 영업이익.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다시 영업외 손익을 더하거나 빼시면 마지막 수치인 단기 순이익이 도출이 됩니다. 넷 인컴이 도출이 되는 거죠. 자, 1, 2, 3번 산식 계산 구조 잘 기억을 하시고, 실제로 창업기업 A 온라인 쇼핑몰에 실제로 창업을 할 때 온라인 쇼핑몰 형태로 최근에는 많이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료입니다, 여러분. 대표로부터 받은 창업기업 A 온라인 쇼핑몰의 손익계산서고요. 매출액 자체가 크진 않죠.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자, 수익, 즉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도출되죠. 그래서 괄호 1번 여러분들 숫자 채우실 수 있어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영업비용, 둘 다 영업비용이에요. 판관비라고도 부릅니다. 영업비용에 해당되는 18,000원, 4만원, 2020년 2월의 정보는 판관비, 판매비 18,000원, 관리비 4만원. 자, 회계 재무제표 보실 때 괄호는 마이너스 금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차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8,000원 차감하고 4만원 차감했더니 무슨 이익이 도출됩니까? 그렇죠. 영업이익이 도출되는 거죠. 2020년 1월에 대한 정보는 빈틈없이, 빈칸 없이 쫙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계산식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1월 수치들 확인해 보시고요. 즉 매출 총이익을 도출하는 구조,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 차감함으로써 영업이익을 도출하는 구조 상기시키시면서 숫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영업이익이 도출되면 영업의 손익에 해당되는 지분법 손익, 지분법 이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수익,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죠. 이익 더하시고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기타 비용, 그 다음에 금융원가, 주로 이자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금융원가를 차감하시면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즉 법인세 비용만 차감하기 전 상태의 순이익이 도출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까지 모든 비용을 차감하면 마지막 수치인 단기 순이익이 도출이 됩니다. 자, 1번 2020년 1월 정보를 가지고 앞에서 배우셨던 세 가지 계산 구조 그대로 대입을 해서 숫자들, 금액들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1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분들은요. 2월 정보를 분석을 하셔서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괄호 안의 숫자는 제공된 슬라이드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회계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공통형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이즈마다 각각의 매출액이나 비용의 단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금액에서 각각의 뭐 수익이나 이익이나 혹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율 형태로 나타내면은 기업 간 비교 혹은 기관 간 비교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계정 과목의 정보를 비율로 나타내는 형태의 재무제표를 공통형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항목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요. 상대적 크기라는 것은 분모에 해당되는 가장 큰 숫자, 그래서 기준이 될 만한 숫자 중에서 각각의 계정 과목의 항목들의 크기를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것, 즉 비중이나 비율로 나타내는 그런 형태를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율로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재무제표를 제공하게 되면 다른 기업 간 비교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같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기관 간 비교가 쉽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비중이 얼마만큼 늘었는지 혹은 감소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매출의 크기입니다. 매출액. 그래서 공통형 손익계산서일 경우에는 분모에다 공통적으로 매출액을 대입을 시키고 각각 여러분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손익계산서의 계정 항목들을 분자로서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이 공통형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손익계산서 상의 가장 큰 수치는 주로 매출액이기 때문에 공통형 손익계산서의 각각의 항목들은 분모를 매출액으로 두고 각 항목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형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매출액분의 손익계산서 항목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실제로 글로벌 통신이라는 창업 기업의 공통형 손익계산서를 보시자면, 자, 단위가 상당히 커요. 단위 1,000원 단위고요. 실제로 2017년, 2018년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단위 무시하고 일단 숫자 읽겠습니다. 영업수익에 해당되는 매출액이 2017년에는 116747, 그리고 2018년에는 112859예요. 자, 숫자로만 보면은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 비용까지 보시면 자, 2017년에 96148이었는데 2018년에 91144예요. 여러분 주로 재무제표는 과거의 것을 오른쪽에 표기를 하고요. 최근의 연도의 정보를 가장 왼쪽에다 표기함으로써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게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왼쪽에 나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정보는 실제 재무제표, 실제 상장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감독 혹은 전자공시 시스템, 즉 다트 시스템을 이용을 하실 때도 일관된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정보는 가장 왼쪽에 표기가 된다는 거 기억할게요. 자, 2017년에 영업비용 96148이고요. 2018년에 91144예요. 그렇죠? 영업비용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공통형 재무제표의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금액을 상대적 크기인 비율로, 즉 퍼센티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7년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정보죠. 큰 수치이기 때문에 매출액, 2018년에도 각각 매출액을 100으로 둡니다. 100으로 뒀을 때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즉 매출액분의 영업비용의 비중을 살펴봤더니 2017년에 82.4%, 2018년에 80.8%. 그쵸? 그래서 영업수익, 즉 매출액이 금액으로만 봤을 땐 줄어든 것 같은데 영업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은 82.4%에서 80.8%로
한 1.6%포인트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매출액이 줄어들어서 와, 기업이 하향 추세이네 라고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영업 비용이 더 많이 감소해서 결국은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늘어났어요. 증가했어요. 그쵸?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것은 영업수익 즉 매출액에서 영업비용까지를 차감한 금액이었습니다.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없어요. 통신사는. 자, 2017년에 영업이익이 17.6%였는데 2018년에는 19.2%였어요. 그쵸. 그래서 효율만 따졌을 때는 매출액은 줄어든 것 같지만 크기로 봤을 때 상대적인 크기로 기간 간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즉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늘어났습니다. 그쵸. 매출액은 줄어든 것 같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분석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상대적인 비교가 어려워지는데 비율로 이렇게 나타내면 각각의 퍼센티지를 확인함으로써 증가 감소에 대한 명확한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영업의 수익은 8.7%에서 7.5%로 감소했어요. 근데 또 영업의 비용을 봤더니 13.4%에서 6.3%로 현저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고자 한 당기 순이익률은 2017년에 12.9%였던 것이 2018년에는 20.4%로 아주 많이 상승했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은 줄어든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이익을 단기 성과를 경영성과 혹은 재무성과를 살펴보기 위한 단기 순이익률은 전기에 비해서 올해 한 7.5%포인트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글로벌 통신 같은 경우는 훨씬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기업 가치가 훨씬 많이 제고됐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로 주어져 있는 물음표가 표기되어 있는 이 박스 안에 수치는 여러분들 채워볼 수 있겠죠. 자, 매출액에서 영업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이 영업이익이고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더하시고 영업의 비용 차감하시면 단기 순이익이 도출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이제 퍼센티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100에 해당되는 각각 매출액에다가 19.2%를 곱하시면 영업이익이 도출되고 20.4%를 곱하시면 단기 순이익이 도출된다라는 이런 계산 구조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자,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고 실제로 박스 안을 물음표로 표기되어 있는 박스 안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가 궁금하시면 뭐 어렵진 않기 때문에 심플하기 때문에 채우실 수 있을 텐데 답안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공하는 슬라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통형 손익계산서 앞에 지금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해보자면 자, 영업수익에 대한 영업비용이 2017년에 82.4%였던 것이 18년에는 80.8%로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와 반면에 영업이익은 17.6%에서 19.2%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2.9%에서 20.4%로 증가했습니다. 비용은 감소하고 이익은 증가했기 때문에 글로벌 통신의 손익 계산에 의한 재무 성과는 훨씬 현저히 좋아졌다라는 분석이 가능하죠. 자, 지금 이 자료는 BNP 연구센터라는 창업기업, 2017년에 창업을 했는데요. 이 기업의 실제 재무 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 정보입니다. 그래서 1기
정보를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액 정보 주어져 있죠. 117831950원 주어져 있고요. 매출 원가 주어져 있습니다. 638721772죠. 그래서 54.21%를 차지해요. 자, 매출액에서 합계 금액은 오른쪽 열에 있는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 117831950에서 매출 원가의 총합 638721777 차감하시면 자, 이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와 면세 상품 매출 원가의 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출 원가의 전체 합은 638721777이고요. 요 값을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도출되겠죠. 그래서 또 물음표에 해당되는 박스 채워보실 수 있고 매출 총이익은 자 45.79%에 해당이 됩니다. 왜? 전체 매출의 100 중에서 지금 매출 원가가 54.21%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를 차감한 값이 매출 총이익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매출 총이익이 도출되면 판관비에 해당되는 영업비용, 즉 5,074,4,168원이죠. 요 값을 판관비에 해당되는 영업비용을 차감하시면 영업이익이 도출되겠죠. 저 영업이익 값은 지금 마찬가지 물음표로 표기되어 있는데 물음표 채워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값은 2.73%에 해당이 됩니다. 각각 다 매출액을 100으로 줬을 때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자, 영업이익 물음표 먼저 확인하시고 이 물음표에서 다시 영업의 수익 더하시고 13,088원 더하시고 영업의 비용, 즉 기부금에 해당되는 금액 105만원 차감하셔서 당기순이익 도출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요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 자, 매출 총이익에 해당되는 물음표 채워보시고요. 영업이익 수치, 당기순이익 수치까지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확한 수치는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시고요. 이번에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분석 기법은 앞에서 설명이 끝났고요. 재무상태표의 구조 및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재무제표고요. 이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재무상태표 상의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차변에는 자산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을 순서대로 나타내는데 이 자산은, 차변에 나타나는 자산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 resources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조달한 자본을 가지고 자산을 늘리는데 활용을 하죠. 그래서 자본의 활용 내역이 차변의 자산 섹션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자본을 활용하시려면, 즉 자산을 늘리려면 우린 자본이 필요해요. 그쵸?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자본 중에서 외부에서 조달한 자본을 부채라고 합니다. 그쵸? 금융기관 등 외부에서 조달한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빌린 거죠. 이 부채는 자,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자 청구권이 돼요. 그쵸?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타인 자본이고요. 그리고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자 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어 반면에 자본은 기업의 내부 주주들이,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이 조달해주는 그러한 자본을 말하고요. 그래서 소유주의 청구권, 기업의 소유주의 청구권에 해당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소유주 지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 도출된다 그래서 순자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 타인 자본, 채권자 청구권에 해당되는 외부 조달 자본을 차감한 값을 내부 조달이라 그래서 순자산, net asset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해서 순자산, 그리고 잔여 지분, 남은 지분이라고 해서 잔여 지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부채의 다른 이름, 자본의 다른 이름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해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어 정리하시고요. 자, 재무상태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산식이 있는데 The Accounting Equation, 즉 회계 등식이라고 합니다. 이 회계 등식은 어렵지 않아요. 앞에 이 재무상태표의 구조와 기능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차변을 구성하는 자산값은 대변을 구성하는 부채, liability 플러스 자본, 오너스 에퀴티 합하고 항상 일치한다라는, 즉 사각형이 서로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차변값하고 대변값하고는 항상 일치한다라는 회계 등식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회계 등식을 다시 나타내시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asset, 즉 자산의 값은 부채, liabilities 플러스 자본, 오너스 에퀴티의 합하고 항상 일치한다. 그래서 항등식, equation, 등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무상태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회계 등식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자, 회계 등식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재무상태표도 공통형 재무제표 기법을 쓰시면 다른 기업과 비교가 쉽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서는 가장 큰 수치가 자산의 총액이기 때문에 분모가 자산 총액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총액분에 각각의 재무상태표 항목, 확인하고자 하는 재무상태표 항목을 분자로 두고 상대적 크기를 통해서 비교하시는데 수월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글로벌 통신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까지의 합이 자산 총계가 되는 거고요. 총자산입니다. 그 값이 2018년에는 186175였고요. 2019년에는 181430이에요. 자산 총계가, 즉 기업 사이즈가 좀 약간 줄어든 것 같죠. 절대적인 수치만 봤을 때는. 근데 눈여겨보실 게 부채 총계예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의 합인 부채 총계가 2018년에는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자산에 비해서 42.4%였던 것이 2019년에는 37%로 줄어들었어요. 자, 부채가 줄어들면은 긍정적인 신호에 해당이 되죠. 재무건전성 시각에서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자본 총계는 당연히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부채 플러스 자본의 합이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본 총계는 자, 2018년에 57.6%였던 것이 2019년에는 63%가 됐습니다. 자본 총계 비율 상대적 크기 늘어났어요. 그렇죠?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회계 등식 기억하시고요. 괄호 1번, 괄호 2번의 수치 채우실 수 있겠죠, 여러분. 계산해서 박스 안에 채워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산값은 181430은 부채 6705 플러스 괄호 1번의 합하고 일치하는 이 회계 등식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부채 총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181430이 도출이 돼야 됩니다. 2018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번, 2번 괄호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분석해보자면 연도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2018년, 그러니까 전해에 57.6%였던 자본이 올해 63%로 증가했고요. 부채는 42.4%에서 37%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산의 구성 항목들, 투자자산, 유동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항목별로 체크했을 때도 모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자료입니다. BNP 연구센터. 아까
손익계산서 보셨는데요. 재무상태표 보시면 2017년 창업 당시의 자료고요. 자, 자산총계는 12077,978 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산총계는 지금 물음표로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유동자산 12077,978이고요. 그 다음 비유동자산 16609,090 두 개 더하면은 100%에 해당되는 금액이 도출돼야 되겠죠. 두 개 더한 수치가 자산총계로 여러분 도출돼야 되고요. 100이 되게끔, 100%가 되게끔. 그리고 나머지 물음표는 없네요. 그죠? 자산총계 있고, 그 다음에 부채총계 1650837로 있어요. 58%죠. 전체 자산 중에서 58%고, 그럼 자본총계는 얼마겠어요? 42%에 해당되는 12178,694로 지금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더한 거, 이미 부채 및 자본총계 28687,068로 주어져 있죠. 이 수치는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아까 물음표로 표기되어 있는 자산 총계값하고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 총계를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여러분 이 재무상태표를 볼 수 있는 회계 등식만 기억을 하신다면 제일 아래에 표기되어 있는 부채 및 자본 총계값을 그대로 물음표에다가 채워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여러분 분석하기 위해서 딱 하나의 공식, 즉 회계 등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회계 등식만 기억하고 계시면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물음표가 표기되어 있는 박스 안에 수치들을 다시 한번 정확히 재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공하는 슬라이드에서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서머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퀴즈나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기업의 기본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각각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 중에서 손익계산서의 도출 과정,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 순이익이 된다라는 도출 과정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매출 총익을 도출하는 계산식, 첫 번째 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익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도출하는 계산식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계산 구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분석 방법 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기 순이익까지 도출하는 이 계산 구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6번 재무상태표 회계 등식. 이 재무상태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계 등식만 기억하시면은 수월하게 분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서머리로 지금 제공되어 있는 6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기업의 재무 성과, 즉 경영 성과와 재무제표 분석하는 아주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